여보세요? 이번에 중동에서 일어난 일 뉴스로 봤어? 봤지? 봤어.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박살냈다던데. 진짜 무서워. 그런데 말이야.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 뭔 소리야? 이란이 보복하겠다는 거? 아니야. 더 무서운 얘기야. 내가 어제 밤에 분석해봤는데 다음 전쟁이 터질 곳이 따로 있어. 어디인데? 설마 우리나라랑 관련 있는 건 아니지? 그게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이야. 그리고 우리나라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잠깐, 진짜야? 어디야? 어디? 빨리 말해봐. 일단 영상부터 끝까지 봐. 진짜 충격적일 거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눌수록 행복은 배가 됩니다. 자, 이제 진짜 심각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터질 수 있는 곳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아프리카, 내전은 말할 것도 없고, 인도 파키스탄도 아직 끝나지 않았죠.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국경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냉전 시대에는 소련과 미국이 각자의 영역을 확실히 나눠서 관리했습니다. 마치 조폭들이 구역을 나눠 관리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소련이 무너졌고 미국의 힘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 여기저기서 분쟁이 터지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와 다른 점이 있어요. 지금은 외교 안보가 모두 연결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유럽 안보와 한반도 안보가 연결되어 있고 인도는 한국제 K9 자주포를 쓰고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한국 원유 수입의 70%가 막혀버립니다. 트럼프를 보세요. 각자 도생이 답이라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과거처럼 한국이 약소국은 아니에요. 한국은 이미 고래 싸움에 끼인 새우가 절대 아닙니다. 이란 폭격의 후유증, 러시아와 중국이 죽을 맛. 지금 간접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건 러시아와 중국이에요. 특히 러시아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어요. 러시아는 항상 남하 정책이 목표였거든요. 19세기 그레이트 게임 때부터 영국과 중앙아시아에서 충돌해왔죠. 시리아 타격이 너무 커요. 러시아는 시리아를 통해서 지중해 항구를 하나 확보하고 있었고 공군기지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면서 이 모든 게 위태로워졌어요. 아사드는 러시아에 수만 명의 용병을 파병할 정도로 러시아와 친했는데 지금 아사드가 러시아로 도망간 상황이잖아요. 러시아로서는 중동의 핵심 거점을 잃은 거죠. 지금 한타메인 비행장을 유지하려고 시리아 신정부와 협상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전략적 거점이 이란이었거든요.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에서 이란과 협력해서 반정부군과 싸웠고 러우 전쟁 초기에 이란 드론들이 큰 역할을 했어요. 관계가 아주 끈끈했죠. 지금 이란의 부시르 원전 페르시아만 인근에는 러시아 기술자들이 250에서 300명 정도, 가족까지 합치면 500에서 600명이 있어요. 만약 이란에서 칠러 정권이 붕괴된다면 러시아는 중동 거점을 완전히 상실하는 거죠. 중국도 이란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런데 러시아와는 달라요. 중국은 1970년대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미사일도 수출했고 미사일 운영 부대까지 파견했다는 설이 있거든요. 확인은 안 됐지만 미사일을 팔았으니까 군사고문단은 보냈을 가능성이 높죠. 중국은 1대1로 차원에서 중동 전체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요. 그 중에서도 이란과는 특히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란이 무너지면 중국에게도 큰 타격이죠. 저항의 축 자체가 무너지는 건 중국에게 여러 면에서 손해예요. 반미 세력의 한 축이 무너지는 거니까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러우 전쟁 이전에 우크라이나는 중국의 유럽 1대1로 거점이었거든요. 중국 첫 번째 항공모함 랴오닝도 사실 우크라이나가 판 거예요. 1980년대 중반에 만든 걸 말이죠. 러우 전쟁과 중동 사태로 중국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이란 폭격과 북한, 트럼프가 조심하는 이유. 트럼프는 선거 때 중동은 항구적 평화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다르게 얘기해요. 우리는 러브레터를 주고받았어. 나는 김정은과 사이가 좋았어. 나는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를 안정화시켰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김정은과 잘 지냈다는 거예요. 트럼프 일기 때 성공했다는 뜻이죠. 차이가 나요. 스문의 시간 안에 러우 전쟁 종료, 항구적 평화, 시아파 중심, 저항축 제거, 빌스, 김정은과 러브레터.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트럼프는 러우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휴전이겠지만요. 중동 사태도 장기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이란 축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남는 건 김정은이죠. 러브레터가 의미하는 건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얼마 전에 뉴욕 채널을 통해서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트럼프 측이 친서를 전달했는데 북한이 거부했다고 해요. 백악관이 부인하지 않았거든요. 끊임없는 친서 전달이 있었다는 거죠. 확인된 건 트럼프 일기 때 27통의 친서를 주고받았어요. 계속 친서를 주고받은 거예요. 트럼프는 이번에도 탑다운 방식으로 김정은과 2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왜 이란은 저렇게 가혹하게 대하고 김정은에게는 러브레터라고 표현할까요? 이란 입장에서는 불쾌하죠. 차별 대우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란은 첫 번째, 혼자 고독하게 얻어터지고 있어요. 러시아도 중국도 실제적인 도움을 못 줘요. 동맹도 아니고요. 두 번째, 이란은 핵무기가 없었어요. 핵무기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이 두 가지가 큰 차이예요. 북한을 봅시다. 북한은 현재 히로시마 나가사키급으로 계산했을 때 핵탄두가 50에서 100개 정도 있는 걸로 추정돼요. 최소한 50에서 100개 정도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이 있고 화산 31이라고 하는 전술 핵탄두를 실제로 보여줬거든요. 이건 KN-23, KN-24, KN-25 사거리 300에서 800km에 이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모두 탑재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략 잠수함 미사일까지 치면 100에서 3000km까지 이르는 잠수함 미사일에 전략이라는 말을 붙인다는 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북한은 핵물질도 있고 핵실험도 6번 했어요. 핵탄두도 있고 운반수단도 있거든요. 전술핵 운용부대를 실전 배치했어요. 지금 틈만 나면 쏘는 게 핵탄두를 실어서 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핵무력 정책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핵무기를 쓸 수 있는 조건을 법으로 규정한 유일한 나라예요. 대부분 나라들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거든요. 비핵 국가들이 반발하니까요. 북한은 핵무기 사용 조건을 규정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북한의 주요 시설이나 핵시설, 최고 지도자에 대한 공격을 받았을 때 핵무기를 쓴다고 했어요. 그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핵무기 공격을 받았거나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때 이거 뭐죠? 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판단은 자기가 하는 거니까요. 원래 핵무기는 먼저 쓰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북한은 명확하게 해놨고 김정은이 죽으면 자동으로 핵무기가 발사되는 그런 시스템까지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북한 핵무기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완벽하게 모르잖아요. 북한도 머리가 있으니까 핵무기를 분산 배치했을 거 아니에요. 1차 핵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핵무기를 완전히 파괴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스라엘도 지금 거의 매일 공습을 하잖아요. 미국도 나탄즈, 포르도, 이스파한 3군데만 공격했잖아요. 북한의 핵무기는 최소한 2자릿수 이상의 장소에 숨겨져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어요. 거기다 북한의 미사일은 4일로가 아니라 이동식 발사대예요. 이동을 해요. 항상 잡을 수가 없잖아요. 공습을 해도 북한이 보복할 거란 말이에요. 미국 본토는 보복할 수 없어요. ICBM 능력이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한반도의 주한미군 28,500명, 주일미군 52,000명, 그 다음에 수많은 미국 민간인들, 오키나와, 일본 전역, 한반도 전체가 북한의 보복 공격 사거리에 들어가는 거죠. 북한을 때리면 곧바로 핵전쟁이 되는 거예요. 북한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이란은 핵개발 단계였어요.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요. 이란도 핵무기를 때려서 방사능 노출이 지금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에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북한은 핵물질이 아니라 핵탄두예요. 잘못하면 이게 핵폭발로 이어져요. 핵폭탄이 지상에서 터지는 거죠. 미국이 공격하거나 임박하면 북한도 핵탄두 코드를 활성화시킬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 언제든 쓸 수 있게요. 그럼 거대한 핵폭발이 될 수가 있어요. 낙진이 어디로 가죠? 중국으로, 러시아 국경으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걸 중국과 러시아가 감당하겠어요?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이란은 동맹이 없잖아요. 북한은 조중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이 있잖아요. 유사시 중국은 북한의 군대를 파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중국하고 북한은 동맹인데
중국의 동맹을 미국이 핵으로 때려요? 러시아도 지난해 6월 푸틴이 평양에 가서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거든요. 동맹 조약은 아니지만 그 조항에 동맹과 유사한 게 들어있어요. 유사시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북한군이 지난해 10월 1만 1천, 11월 3천, 이번에 쇼이구가 6천 추가 파병해서 2만 명을 지금 파병했잖아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북한이 위험에 처하면 돕겠다고 말했거든요. 북한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군사동맹이 있는데 여길 때린다고요? 이건 러시아나 중국이 북한을 향해 미국을 핵으로 때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선제 공격이요. 북한의 핵 문제와 이란의 핵 문제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이란식 방법은 북한에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일찌감치 러브레터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김정은이 쫄았다. 입 꾹 닫은 북한 내부 상황. 미국의 대이란 공격에 대해서 북한은 어떤 심정일까요? 조선중앙통신이 담화 형식으로 미국 공격을 비난했지만 생각보다 톤이 강하지 않아요. 절제된 편이에요. 극렬한 비난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전에는 자기들 입장이 아니고 외국 언론 보도를 빌어서 보도하는 형식이었고요. 북한이 상당히 절제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번 공격을 보면서 북한은 두 가지 감정을 가질 거예요. 첫 번째, 이란을 왜 저렇게 미국이 마음대로 때릴까? 마음 놓고 때릴까? 이란이 핵무기가 없기 때문이다. 보복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때려도 미국은 안전한 거다. 우리는 핵무기가 있으니까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 더 많이 만들어서 보복할 능력을 갖춰야겠다. 그러면 미국이 함부로 못 때릴 거다. 두 번째는 좀 달라요. 하메네이는 이란에서 거의 교황과 같은 존재거든요. 이란인들이 존경하든 말든. 그런데 그 하메네이를 제거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죠. 사실 김정은보다는 더 권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제거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김정은도 참수작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포르도라고 하는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땅속 깊은 곳을 벙커버스터로 아마 내부는 완전히 박살났을 거예요. 이란이 피해가 경미하다고 하지만 그럴 리가 없어요. 저 정도면 아마 내부는 완전히 파괴됐을 거예요. 북한도 안전하지 않잖아요. 북한 핵시설도요. 김정은은 아마 이 상황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나도 당할 수 있다. 이란이 저렇게 당했는데 한편으로는 핵을 더 많이 가져야겠지만 나도 당할 수 있다. 김정은은 공개 행사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동선이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이란 사태를 보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입장은 아주 착잡할 거예요. 핵무기를 더 확보해야 되지만 어쩌면 자기도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동시에 가질 거예요. 그러면 미국과의 긴장 관계를 고도로 가져가는 게 꼭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어느 정도 협상 공간을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판단을 할 수 있죠. 이게 김정은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다음 전쟁은 이 지역에서 터질 겁니다. 지금 터질 수 있는 데가 정말 많아요. 인도 파키스탄은 아직 안 끝났죠.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고요. 아제르바이잔 대 아르메니아. 여기도 불안해요. 1차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은 아르메니아가 이겼어요. 러시아 지원으로요. 아르메니아는 정교회, 아제르바이잔은 시아파예요. 2차 전쟁은 터키의 지원으로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를 압도했어요. 아르메니아가 완전히 털린 상태죠. 지금 러시아가 흔들리니까 아르메니아가 불안하지만 여기도 갈등이 있어요.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국경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인도하고 중국도 카시미르 인근 판공호수에서 계속 몽둥이로 싸우고 있잖아요. 총을 쓰면 전쟁으로 번지니까요. 아루나찰프라데시주라고 하는 방글라데시 위에 있는 인도의 큰 주가 있어요. 여기에 브라마푸트라강이라는 게 중국에서 발원해요. 중국 티베트에서는 얄룽창포강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루나찰프라데시주를 관통해서 내려가거든요. 중국이 그 상류에 세계 최대 산샤댐보다 더 큰 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아루나찰프라데시주는 물이 말라요. 인도 파키스탄도 지금 인더스 협약을 인도가 깨고 물을 막고 있거든요. 영원히 막지는 못해요. 홍수 때문에요. 근데 인도의 계획은 파키스탄으로 흘러들어가는 인더스강 지류들을 인도가 다 통제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댐을 건설하면 파키스탄은 말라 죽어요. 농업이 80%를 의존하고 있거든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도 물 분쟁이에요.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은
서로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파키스탄 탈레반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프간 탈레반하고 같은 탈레반이에요. 원래 이슬람 신학생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파키스탄 탈레반을 파키스탄이 테러리스트로 지정했거든요. 그런데 아프간 탈레반은 지원하거든요. 여기도 위험하죠. 아프가니스탄도 물 갖고 파키스탄을 괴롭혀요. 카불강과 쿠나르강이 있는데 여기다 또 댐을 건설하면 파키스탄의 물이 또 말라버리거든요. 대만의 엽도 터지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긴장은 계속돼요. 얼마 전에도 일본 함정이 대만의 옆 지나갔고 영국 함정도 지나갔어요. 이걸 중국은 주권 침해라고 해요.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아프리카 수단 내전은 말할 것도 없고 예멘 내전도 지금 후티가 얻어맞고 있고 언제든 순위파 중심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가 지원하는 순위파 정부군이 후티 반군을 밀어내려고 전투하면 여기도 전쟁이 더 격화될 거예요. 지금은 불확실성의 시대예요. 냉전기에는 소련과 미국이 각자 영역을 조폭들처럼 나눠서 관리했어요. 큰 전쟁은 미국의 베트남 전쟁, 소련의 아프간 전쟁 이 두 개밖에 없었어요. 냉전이 역설적으로 질서를 유지했는데 지금은 소련은 무너졌고 소련 영내의 분쟁들이 튀어나오고 있고 러우 전쟁이 대표적으로 미국의 힘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여기저기서 분쟁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은 외교안보의 불확실성 시대예요. 그런데 과거와 다르게 외교안보가 초연결된 시대가 됐어요. 러우 전쟁에 북한군이 갔어요. 이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기술을 주고 있어요. 유럽 안보와 한반도 안보가 연결했어요. 파키스탄은 북한 핵 개발을 도운 주역이에요. 칸 박사의 불법 네트워크로 북한의 원심 불리기는 모두 파키스탄 기술에서 왔어요. 인도는 K9 한국제 무기를 써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한국의 원유 수입 70%가 막혀요. 이 극도의 불확실성 시대에 외교안보 초연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대비를 통해서 한국의 국익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한 순간입니다. 과거와 같은 냉전의 축, 진영 논리가 아니에요. 지금은 불확실성 속에서 느슨한 진영 논리 속에 각자 도생의 시대예요. 트럼프가 보여주잖아요. 미국 우선주의를 말이죠. 각국이 자기 살기를 찾아가는 시대입니다. 좋게 생각하면 옛날 한국이 아니에요. 세계 5위의 국방력, 핵무기가 없어도 세계 12위의 경제력, 문화는 한류를 선도하고 있고요. 한미동맹을 걱정하지만 미중 전략 경쟁을 하는데 중국을 압박하는 전진기지로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국의 조선업은 미중 해양 패권 경쟁에서 미국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파트너예요. 공급망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반도체, 배터리, 여러 가지 한국은 이미 고래 싸움의 새우가 절대 아닙니다. 돌고래 이상, 밍크고래 정도는 될 수도 있을지 모르죠. 한국을 더 이상 중진국이다, 개발도상국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당당하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 전략적 협상력을 가지고 국익을 실현하는 그런 외교안보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